오늘 뜻깊은 토론을 위해서 발제해 주실 조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카이스트 전산학부 조성우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일단 저희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대전교육청 김영진 연구관님 계시고요. 예, 이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최봉락 장학관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 중앙중학교 정성윤 교장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정 AWS 상무님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투비 유니콘 윤진욱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금 2부 섹션이고요. 1부 섹션 동안 아마 많은 국내 그 전문가 분들께서 그 AI랑 교육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교육에 혁신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 내용에 관련해서 뭐 실제 사례를 드시면서 어떤 그런 효과를 검증했던 그런 얘기도 해주신 것 같고, 또 그런 어떤 AI를 기반한 교육 혁신이 어떤 혁신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고, 여기 참여하신 대부분의 분들께서 거의 동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부 섹션의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지금 2부 섹션에는 오늘 여기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게 이제 만들어져서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런 걸 만드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과제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 사례를 들면, 제가 코로나 시기 동안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학부 수업을 하는데, 제 수업 내용이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수업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그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5명의 학생을 한 팀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떤 학생은 열심히 하고 어떤 학생은 열심히 안 하고, 근데 팀 단위니까는 뭐 팀 단위로 뭐 점수도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인지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저 나름대로 뭐 학생들을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노트북을 제공해주고, 그 노트북에다가 저희 연구실에서 조그맣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얼마나 로깅을 오래 하고 있는지, 타이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진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노트북만 쓰고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한 다음에,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나름 한번 학생들 피드백 주는데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AI가 잘만 활용하면 교수법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거를 깨달은 게 한편이고, 또 다른 한편은 생각보다 되게 어렵구나 구현하고 하는 게. 근데 제 그 소수 단위 학생 진행하는 것도 그런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학급 단위, 뭐 학년 단위, 전체 학교 단위로 한다고 하려면 굉장히 많은 문제, 이슈나 고민거리가 저희가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짚어보면, 뭐 제가 사실 교육 이런 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고려해 주시고, 일단은 뭐 새로운 기존 교육에다가 어떤 새로운 교육, 어떤 이런 기술을 씌워야 되니까 뭔가 기반이나 제도, 뭐 법규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뭔가 해결돼야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생단이 아이의 어떤 학업 성취도를 증진하려면 그 아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양의 다양한 아이들의 학급별, 학년별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안, 이런 것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수집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실제 뭐 AI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했을 때, 그런 개별 AI 모델이 아니라 그걸 전부 어떤 표준화된 어떤 통합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실제 학교에 제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화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와 고민거리가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런 걸 잘 만들었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시는 뭐 선생님과 아이들한테서 실제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고쳐야 될 점 이런 피드백을 계속 꾸준히 해서 또 시스템을 계속 플랫폼을 개선해 나가고 향상해 나가는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그 외에도 뭐 또 다른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제가 조금 몇 가지 짚은 그런 이슈에 관련해서 오늘 각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하나씩 조금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첫 번째로는 우리 최복랑 장학관님께서 그런 전체적인 어떤 이슈, 과제, AI 기반 교육에 관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반 제도 관련해서 김영진 연구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데이터 수집 관련해서는 우리 아무래도 회사에서 그 윤진욱 대표님께서 노하우가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이걸 이제 플랫폼화 한다고 하면 우리 AWS 이주정 상무님께서 또 해주실 좋은 의견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실제 이런 플랫폼을 진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학교 현장에 계신 그래서 대표로 우리 정윤 교장선생님께서 또 의견을 주시고 이러면 굉장히 오늘 좋은 토론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좀 준비해 오신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학관님부터 시작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교육청에서 미래교육과의 생태전환 정보팀을 담당하고 있는 최봉락입니다. 제가 받은 시나리오에는 원래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돼서 조금 당황했고요. 저는 이제 지난 2월까지 초등학교에 교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여기 전문가라고 전문가 토론이라고 제목은 붙어 있는데 과연 제가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이제 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불려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팀 이름이 그 생태 전환 정보팀입니다. 보통 이제 저 앞서가는 교육청에서는 뭐 미래교육팀이라든가 디지털 전환팀 이렇게 팀을 꾸려서 좀 큰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아시다시피 이제 규모가 작은 관계로 적은 수의 인원이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생태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함께 하는 그런 팀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생태전환 관련돼가지고 어떤 이제 지방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챗GPT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발표하시는 교수님께서 그 인공지능의 미래 이런 저희 여기서는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수님께서는 챗GPT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아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사실 정책성의 혼란을 좀 갖고 있는 그런 편이고 또 얼마 전까지 이제 초등학교에 교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약간 교육청의 그 입장과 교육 현장 입장 중간쯤에 있는 약간 좀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사실 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교육청 공식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좀 뭐 뻔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에서 좀 우려랄까 그런 걸 좀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고요. 제가 이제 정체성이 그렇다는 걸 감안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3월에 딱 나와 보니까 갑자기 물론 그 전에 이제 챗GPT가 나왔지만 챗GPT에 대한 그 얘기가 엄청 이제 관심이 깊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 청의 윗분들한테서 요구가 막 떨어졌어요. 이걸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뭐 전문가 강연도 열고 또 자료도 개발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또 학부모 연수도 이제 열었는데 그 강좌를 열었는데 이렇게 오픈하자마자 거의 30분도 안 돼가지고 완판이 됐어요. 교육청에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좀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학부모 그 강의 자료, 강의 제목으로 정한 게
이 인공지능 시대 우리 아이의 진로는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았었거든요. 이게 대체로 교육청에서 그 특강을 한 이후에도 그렇고 사람들의 반응이 좀 갈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이게 AI가 발달돼서 그 지긋지긋한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겠구나. 뭐 또는 내 업무를 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반면에 걱정된다. 우리 교육감님은 무섭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잘 몰랐는데 옛날에 뭐 그 산업혁명 시대에 그냥 단순하게 기술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편리해졌다.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한 100년 가까이를 사람들이 그 전에 일상을 회복을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이제 기계 파괴하는 운동도 이제 있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업이 돼가지고 그 원래 하던 일들을 못 하게 되고 실업자가 되니까 뭐 기계를 부순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점차 이제 그 모든 기술이 안정화돼 갖고 사람들한테 편리함으로 다가가는 데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경험이 뭐 이제 학교 교사와 이제 이걸 하긴 했지만 그 전에 2000년 초반쯤에는 IT 업계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뭐 또 어떤 교원단체에서 뭐 정보 미디어 실장이라는 것도 했었고 나름 이제 좀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두려움도 좀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육청 담당자로서는 열심히 머리띠 싸매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 교육청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 정책에 발맞춰 갖고 시범교육청도 이제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 우려되는 지점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그 개인별 맞춤형 학습에는 정말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진짜 한 명의 교사가 이렇게 상대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을 일일이 이렇게 그 상담을 하고 또 학습 어떤 이력이라든가 정서 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학습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동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람 교사가 하려고 했지만 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수단이라고 좋은 수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제 교육청 담당자로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는 걸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현장이 준비가 사실 많이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그런 수업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 인프라는 크게 이제 두 축인 것 같아요. 사람의 준비. 또 한쪽에서 이제 기기의 준비인데 사람의 준비는 세종 같은 경우는 그 되게 교사들이 젊습니다. 젊고 실제로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종 내에서도 학교에서도 같은 그 학년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편차가 굉장히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기기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그 디지털 기기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기기 보급률은 거의 한 지금의 30%에서 뭐 1인 1기기 수준으로 50% 이렇게 막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거의 모든 교육청이 25년까지는 1인 1기기 100%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세종교육청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늦어졌어요. 늦어진 이유가 저희가 12년도에 개청을 하면서 그때 진짜 선진적으로 1인 1기기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다 보급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현장에 좀 큰일이 났었어요. 막 선생님들끼리 막 관리 문제 갖고 막 싸움도 일어나고 결국 이제 그야말로 언박싱 된 채로 창고에 쌓여서
쭉 이렇게 먼지만 쌓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4년, 15년쯤에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반작용으로 디지털 기기라든가 스마트 교육에 대한 좀 회의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주춤주춤한 좀 면이 있었고, 코로나 시대 때에는 세종교육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빨리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가져갔어요. 이제 뭐 지역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기기 보급을 좀 빨리 못한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기기 보급률이 좀 낮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저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기도 기기인데 뭐 와이파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 뭐 저희는 이제 25명이거든요. 이제 교실의 학급 수가. 근데 20개를 붙이기가 어렵다. 와이파이가. 뚝뚝 떨어진다. 특히 어떤 지적을 많이 하냐면 이게 말하자면 이제 망 자체를 학교에 그 보안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망들을 층층으로 보완되어 있는 망을 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느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발전적인 어떤 그런 플랫폼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좀 그런 데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계적인 인프라 구축도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것보다 앞서서 더 사실은 중요한 준비는 그 인프라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어떤 인공지능 리터러시, 뭐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부족한 게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리터러시가 사실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시대가 되면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반이 되는 디지털 교육 혁신이 일어난 그런 환경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사는 뭐지? 이게 그냥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보다 더 못한 보조자로 전락할 수 있는 또는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과연 이게 무슨 컴퓨팅 사고력이라든가 그런 것만 기르면 이게 되는 건지, 뭔가 사람과 기계의 경계는 무엇인지,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말하자면 인문학적, 철학적 뭔가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사실상 많이 고민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견해로는. 그래서 뭐 그런 것 등등 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강제로 이게 뭐 시대가 확 그냥 다가오다 보니까 빨리 뭔가 일을 추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긴 한데, 옛말에 이제 속담에 이게 바늘 허리 매가지고는 이제 못 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빨리 추진한다고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면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를테면 뭐 아까 말씀드린 러다이트 운동도 그랬지만, 가깝게는 저희 교육사에 나이스 갈등 사태가 있었거든요. 뭐 저가 사실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좀 새록새록한데, 지금은 이제 안착이 됐어요. 안착이 됐고, 그 당시 이제 그 갈등 때문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그 전에 충분히 소통이 있었더라면, 뭔가 준비가 있었더라면, 겪지 않았을 그런 갈등과 좀 사회적 비용이랄까?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서둘러, 빨리 추진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 주체들, 뭐, 교사라든가 학교 현장의 여러 분들과 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곡차곡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좀 걱정되는 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김영진 연구관님께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청 직속기관인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보지원부장 맡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제가 오늘 우선 이렇게 토론에 처음 참석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AI 활용 교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 방안과 고려사항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는 우선 제 이력이랄까 경력 이런 걸 말씀드리면 저는 90년대부터 중고등학교 정보교사로 이렇게 수업을 담당해왔고 그때부터 계속 학교에서 정보화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교육정보부 업무를 쭉 해왔습니다. 한 20년간 더 이렇게 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교육청으로 교육 전문직, 교육연구사와 장학사를 할 때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그 다음에 AI 교육, 이제 올해는 또 디지털 교육으로 명칭이 크게 바뀌었잖아요. 이런 디지털 교육을 계속 담당해 오면서 그동안 제가 좀 고민했던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위해서는 뭐 교육 내용이라든지 방법, 평가, 체험 프로그램, 뭐 교사 역량 강화, 또 플랫폼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꼭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기반을 먼저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는 우리 학교에 있는 분 말고는 학교에 있지 않는 분들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고 바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듀테크의 발전 속도가 빠른데 이걸 학교 교육에 그전에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적용했는데 요즘은 연초에 나오면은 봄에 나오면 여름에는 거의 학교에 적용하다시피 그렇게 빠르게 속도가 변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반을 먼저 조성해 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특정 교과에 국한된 건 아니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도 먼저 이걸 전담하는 AI를 전담하는 전문 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교사, 중등 교사인데 왜 초등학교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좀 공감이 되실 겁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교 정보교육 교육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5, 6학년 실과에서 17시간 이상을 필수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17시간이면 2년 동안 17시간 필수로 배우고요. 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4시간 이상이지만 그것도 너무 적죠. 그리고 중학교는 3개 학년 중에서 34시간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거는 딱 한 학년만 일주일에 1시간씩 배운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2시간, 3시간 배우는 학교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8시간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고 고등학교는 모든 교과가 선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보 교과를 선택을 해서 운영하는데 점점 일반고라든지 이쪽에서 정보 교과를 선택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등학교 실과 5, 6학년에서 정보 교육을 담당하는데 중고등학교는 컴퓨터 전공을 소지한 전공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에듀테크라든지는 IT 활용 교육, 뭐 플랫폼 이런 게 들어와도 크게 좀 힘들지만 크게 부담이 없어요. 좀 받아들이는데 빠른데 초등학교는 이 실과 수업을 초등학교 5,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부 학교라든지 일부 시도나 일부 학교에서는 실과 전담 교사를 두고서 그 실과 전담 교사 선생님이 그 실과 수업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뭐 계속 연구하고 연수받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담임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정보 교육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중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교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초등학교의 정보 쪽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 교사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모든 학교에 실과 전담 교사를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않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면 이 교육청에는 뭐 초등교사, 중등교사 해가지고 교원 총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실과 전담 교사를 늘리면 다른 교과 교사를 줄여야 됩니다. 이쪽에 풍선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장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그럼 학교 자체적으로 하겠다. 자율적으로 하니까. 그럼 우리 학교는 실과 전담 교사를 늘리게 하겠다. 그러면 영어라든지 예체능 전담 교사를 또 줄여야 됩니다. 전담 교사의 수도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또 요즘 AI 교육 활용 교육이 뭐 강화되고 또 디지털 교육 방안도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고 계속 강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교육부 차원에서 실과 전담 교사를 증원을 했으면 어떨까 한번 제 생각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스포츠 강사가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그 전에 학교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사 정원 외로 스포츠 강사를 학교에 이렇게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한 2000년대 초반 그때 운영했던 중등의 영어회 강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면 그런 식.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교원 총 정원을 늘려서 초등학교에 실과 전담 교사를 배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 주제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얼마 전에 또 교육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죠. 초중고 교사 감축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에 대한 보도자가 나왔는데 이 초등학교 실과 전담 교사를 이렇게 증원을 하면 뭐 이 교사 정원 문제도 감축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전국 교육대학교 임용이 수가 적잖아요. 그런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68시간이 아니라 2022 다음에 개정되는 교육과정 전에 중간이라도 개정을 해서 68에서 102시간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한 학년에 한 명씩 1시간씩 일주일에 정부 수업을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AI 교육 활용에 대한 건데 왜 교사 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전담 교사를 두면 이분들이 AI 활용 교육을 리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 활용 교육, 융합 교육, 디지털 교육 여러 가지 리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학교 교육 과정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AI 활용 교육을 하려면 플랫폼이 들어올 것이다. 그럼 현재 선생님들이 정보부장이 주로 그 나이스 관리자 인원 업무도 하고 홈페이지 관리 업무도 하고 하는데 또 다른 플랫폼이 들어오면 그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 코로나 시대에 민간 플랫폼 원격 플랫폼을 썼을 때 그 관리도 해야 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 힘들 것이다 지금 다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한 번씩 배치하면 플랫폼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빠르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실과 전담 교사를 배치하면 같은 학교에서 학급 간의 디지털 교육 정보 격차도 해소되고 교육 격차도 해소되고 또 학교별 격차도 해소되고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정보교육의 연계성도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과 맞춰가지고 이런 증원 정책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AI 활용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기도 바쁘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직속기관이라든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정보원이라든지 수학을 담당하는 기관, 과학기관, 예체능을 지원하는 기관, 또 진로 체험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런 각 기관에서 AI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서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 센터라든지 각 기관에서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자기네 기관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두 기관이 융합을 해가지고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어떤 투어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을 넘어서 우리 대학과도 지역 내 대학과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각 지역별로 뭐 많은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연계를 하고 또 지자체라든지 관련된 지역의 연구기관도 연결해서 많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또 교원 역량 강화도 꼭 마지막으로 필요한데 이거는 정보를 담당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교과에 한정된 AI 활용 교육이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모든 교과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바로 윤지국 대표님 얘기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에듀테크 기업 투비유니콘 대표 윤진욱입니다. 저도 이제 교육 시장에서 학생들도 가르쳐 보고 다양한 이제 에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어요. 그 안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많은 교육 관계자분들, 선생님, 그리고 대학이나 산업 현장에서도 느낄 텐데 어려서부터 배웠었던 그러한 기록들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록들을 나이스의 기록이 되는데 학제를 옮길 때만 단절해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면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렇다고 하면 바꾼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AI는 오로지 데이터 싸움입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고 구축하고 표현할 거냐, 즉 데이터 싸움인데 과연 그 데이터를 생성하고 만드는 주체가 누구일 것인가, 이 두 개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례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교육이지만 다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는 많이 있죠.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이 현대 블루링크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처음 내놨을 때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분명히 현대 블루링크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잘 가고 있었는데 일방통행 길을 반대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내비게이션 오류죠. 과연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또 다음번에 궁금해서 그 길을 갔는데 똑같은 사례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시골 도외 지역으로 갈수록 더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 즉 AI는 잘못된 데이터를 해석을 하게 되면 매우 큰 오류나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적용시킨다는 거에서는 발전과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저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래서 AI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 축적을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축적 과정의 인식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에듀테크,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이고 산업의 입장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하고요. 최근에 이제 챗 GPT가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챗 GPT와 같이 언어, 한글, 영어 같은 자연어라고 하는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교육 분야에서 생성형으로 솔루션을 내놓고 있는 회사였는데, 기존에서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 분야에서 진정 나아가야 될 AI 분야가 어떤 것이냐. LMS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텐츠도 아니고 LMS도 아니고 결국 양질의 데이터 구축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챗 GPT의 데이터는 양질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데이터입니다. 학생들은 성인들과 다르게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맹목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즉 그거조차도 걸을 수 있는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이 돼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육 현장에서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느냐. ISP라고 하는 정보화 구축, 정보화 전략 사업을 보면 다른 부처들은 이미 다 내놓고 있죠. 교육부에서만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과거에서부터 가장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처는 저는 교육부입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나이스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러한 나이스 프로그램은 교육부, 그리고 선생님, 또 학생, 또 하나를 더하면 학교, 많은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솔루션으로서 교육 분야에 학생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솔루션으로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AI의 많은 에듀테크 솔루션을 도입하는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교육 분야의 빅데이터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의 주체입니다. 기존에 왜 학제간 단절이 되었을까? 데이터 기록의 주체는 선생님이셨습니다. 평가하는 선생님들이 주체고 그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제간 넘어갔을 때 그거를 넘기는 과정에서 매우 민감한 과정이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과정입니다. 한번 다르게 한번 전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저의 전공이 이제 심리학이랑 컴퓨터 과학이기 때문에 지능검사 자격이 있어서 학생들을 제가 가르칠 때 지능검사, 웩슬러 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꼭 가르치고서 분석을 많이 했었어요. 이 학생이 과연 자기 성장에 있어서 지능만 따라갈까? 유의미한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크게 봤을 때는 지능이 높을수록 정말 공부를 잘합니다. 성과 좋고요.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냐면요. 동일 유사 지능일 때입니다. 동일 유사 지능일 때는요. 자기주도 습관이 갖춰진 학생이랑 기록하는 습관이 갖춰진 학생이 뛰어난 성취를 발휘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목적은 학생과 성장과 발전이기 때문에 지능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선천적인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생활태도 습관을 갖춰주고 그게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냐는 건데 학생들이 자기 활동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습관, 그 습관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전 판단을 했었고요. 처음부터 학생들이 잘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습관을 잡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기 학업의 과정에 있어서 기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안내, 또 혹은 AI 프로그램 방향성 안내를 해줘야 되고요. 비록 처음에는 힘들지만 글 하나하나 적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챗 GPT가 이슈가 됐겠죠. 글을 만들어주니까. 그러한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기록의 주체는 학생들이 되고 그러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까지 그 기록이 일반화가 된다고 하면 또 그러한 기록의 주체와 권한은 학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산업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 초등학교에선 중학교, 중학교에선 고등학교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 또 그러한 장기적인 기록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AI가 분석하기가 상당히 유효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즉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에서는 교육분야에 어떠한 양질의 빅데이터를 구축할 시스템을 구축하냐입니다. 이게 구축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현재의 데이터 구축은 SNS에 따라가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보는 자극적인 정보들, 그러한 정보와 기록들이 그대로 학생들의 기록에 남게 되겠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의 틱톡 등등에 남게 될 겁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를 데이터라고 착각을 하고서 방향성을 잡아줄 겁니다. 그거는 저는 정말로 다른 산업 분야는 모르겠지만 교육 분야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생의 주체적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양질의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교육 안내자, 선생님들은 안내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기록을 추후에 저희가 빅데이터 구축을 하고 그 학생들이 산업의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산업에서도 그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 후배들한테는 그러한 안내를 통해서 더 큰 안내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중심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이제 기록의 주체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주체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가 타 어떤 나라도 행하지 못한 정말 큰 양질의 교육 데이터, 빅데이터 구축을 하고 K-에듀라고 하죠. K-에듀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냥 데이터를 모으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상무님께. 네, 앞서 발표에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중 대표님께서 이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산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교육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산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피드가 떨어지면 그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을 봤을 때 조금 느린 감이 없지 않죠.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디지털화, 디지털 교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화두가 됐을까요? 3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저희가 맞이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집에서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구나.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거는 혁신을 해야겠구나라는 이제 결과에 도출했다고 보거든요. 이제 산업계에서 교육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이제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정말 많죠. 많은 기록이 있죠. 다만 그것을 각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통합이 되지 않거나 서랍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죠. 마치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것을 파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아 이게 백제 시대 건가 이런 이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산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육을 혁신을 해야 된다. 혁신이라는 건 스피드와 같이 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까지 다 이미 이용을 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의 뇌를 자극하는 것까지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제 서양에 있는 여러 가지 에듀텍 기업들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플랫폼은 도대체 뭘까요? 플랫폼은 약속이죠. 규칙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17개 교육청이 있고 교육부도 있으십니다만 이제 학교도 많고 그러면 다 우리 똑같이 이렇게 할까? 라고 하는 그 규칙에 대한 동의 그게 쉬운가? 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어디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죠. 고속도로를 가다가 제가 이제 교통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쿠폰을 뽑으려고 하면 왼쪽에서 운전하는 사람 왼쪽으로 뽑아야 되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차를 가지고 와서 뽑으려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려야죠. 내려서 이렇게 위험한 그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가서 그 티켓을 뽑아야 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규칙에 대한 약속, 동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운전자는 내려가지고 나는 오른쪽으로 타고 싶고 운전자 또 어떤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오른쪽으로 타고 싶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왼쪽에 타고 싶고 내려가지고 티켓을 서로 뽑고 막 이런 이제 혼란이 이제 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빨리 동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되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 플랫폼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거고 그 약속을 이루는데 한 1년, 2년이 가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졸업하고 또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또 졸업을 하겠죠. 이제 PC의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PC를 보급하는 예산을 만드는 동안에 정책 관련자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약속을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너무 중요합니다. 챗 GPT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엉뚱한 질문들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챗 GPT를 가지고. 최근에 3년, 2년 내에 에듀테크 기업들의 한국의 에듀테크 기업들의 M&A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런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을 했더니 완전히 엉뚱한 답을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특히나 한글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 양이 적어요. 영어보다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는 뭘 어떻게 하나. 챗 GPT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 건 플랫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퀄리티
그리고 약속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교육청에서는 여학생을 여라고 보고 또 B라는 교육청에서는 여를 한자로 쓰고 또 C라는 교육청에서는 여학생이라고 쓰고 만약에 이런다면 이제 그걸 분석해야 되는 그 기계 입장에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플랫폼에 대한 약속 만들기 어렵잖아요. 많은 정책자들이 있고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총대를 메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굉장히 스피드가 중요한 이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빨리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두 번째, 데이터도 그래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앞서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육의 범주가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해서 수능을 잘 보고 이런 데에서 훨씬 더 확산돼 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데 수학을 만점을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요. 이 아이가 온전한가요? 이런 전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우리 교육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민간 또는 공공의 서비스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연계를 했을 때 아까 그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는 또 그 이슈가 있는 것이죠. 공통된 프로토콜과 공통된 플랫폼을 쓰지 않는 경우에 또 거기에서도 왼쪽 오른쪽 내려서 또 각자 티켓을 뽑으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속도가 참 중요하다. 혁신에는 그러려면은 공통 플랫폼을 써야 한다.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위해서는 서로 빨리 약속을 정하고 똑같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들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고 더 거기에 데이터는 이제 중력이 있다고 하죠. 모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이 소중한 데이터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 서비스에 연계를 해서 서로 물 흐르듯이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성현 교장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10분씩 하시는 것 같아서 저 10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 지역청에 있는 교원도 아니고 대구 중앙중학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교장이고요. 직전까지 저희 학교는 IB 월드스쿨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MIP 중학교 과정에 지금 월드스쿨이고 사립 최초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를 이제 구체적인 색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교육 과정과 저희 학교가 이제 쓰는 그 플랫폼은 이제 구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레퍼런스 스쿨로서 이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육 과정과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엉뚱하지만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극적인 핵심은 다원주의죠. 서로 다변화되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교는 약 14,000개가 있습니다. 교장도 14,000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40~50만 교사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칭 뛰어나다는 교사,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는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태를 버티면서도 저는 이 평준화된 교육의 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나. 만약 그 교사의 우월성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생각도 사실 듭니다. 차치하고 원 사이즈 피처 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그냥 표준화죠.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그 좁은 전투기 안에 어느 정도 핏이 신장의 크기가 딱 일정한 사람만 공군 조종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14,000개의 학교가 각양각색의 정체성과 그 학교 급과 속성을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학교를 유지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맥락으로서 교육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나라의 민주주의 학교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두발, 복장, 교육 과정이 모든 것들이 중앙화가 되어서 그때는 맞았겠죠. 5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 시켜요. 그때는 맞았겠죠. 근데 90년대, 95년부터 김현상 정부에서 학생 주도적인 학생 중심적 수업이라는 말이
3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허언에 가까울 정도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이 바로 자기 주도적인 인간상이라고 이제 별도 정립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도성, 역량. 자, 평가 방법이 있습니까? 국가가 중앙화된 교육 과정에서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면서 자기 주도적인 학생을 어떻게 평가할 건데요? 멀티초이스 오지 선다형으로 계속 갈 건가요? 자, 그러면은 네거티브 워시백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 환류 효과의 시험에 의한 환류 효과입니다. 수능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리꽂아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 9등급제 성적화된 그 다양성이 다양성이고 그 공정성이 공정성인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한 예를 들어볼게요. 생기부. 아까 옆에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양질의 데이터는 무엇인가? 저는 가장 양질의 데이터는 우리 수능 시험 칠 때 진학사나 UA 같은 그런 회사가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내내가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아까 나이스 이야기했는데 나이스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정말 정제된 정량 데이터들이 가득 수십 년 동안 쌓여 있습니다. 우리 이용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떠나서 종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나 못 합니다. 6년 동안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 행동 발달사항, 종합 의견 다 적어줬지만 그 6년간의 초등 선생님들의 데이터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입니까? 중학교 못 보고 그냥 또 새로 파악해야 되죠. 학생들 막 뛰어내리고 죽고 합니다. 그런 거 파악됐으면 저는 그런 불상사 이런 거 없다고 저는 봐요. 중학교 3학년 열심히 적어줬지만 또 고등학교 생들 못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목고 간다고 그냥 내신으로 해서 그것도 줄 세우죠. 또 그 애들이 특목고를 갔든 고등학교를 갔든 일반고를 갔든 또 평준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갔어요. 학교 선택도 자기 스스로 선택을 못 해요. 그럼 고등학교 갔는데 또 열심히 세특 줬고 해요. 자, 이런 와중에 95년부터 학생 주도성 해서 99년부터 수행평가가 전국적으로 공식 실시가 되고 아직 수행평가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까지 오면서 강론의 각 과목의 강론에 의한 평가 준거,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척도가 5점이다, 10점이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각 학교마다 다 달라요. 수행평가가 30%, 40%, 50%, 엄미치 같은 경우는 100%까지 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그저 상대 평가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절대평가다운 절대평가를 못하고 있죠. 제가 좀 진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까지 오면서 가장 핵심은 평가예요. 기기 관리 어렵다, 뭐 와이파이 안 된다, 그 우리 학교 다 돼도 그거 안 돼요. 정보 교사 많아야 된다, 의미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AI 시대가 SI 시대가 아니거든요. SI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에요. 그냥 나이스 열심히 잘 구축하면 그런 회사가 아니고 요즘이 IT 회사 아니거든요. AI 회사입니다. 그런 관리, 유지, 보수 모든 게 AI 다 합니다. 저희 학교의 시스템 제가 혼자 다 관리합니다. 네. 한 사람이 그냥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게 AI 시대거든요. 여기 계신 회사들 뭐 아마존, 구글, 아마존이 뭐 그냥 인터넷 도서 아니지 않습니까? AI 회사입니다. 저는 LMS가 지금 현재 일단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보정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비정형적 데이터 부스러기를 저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 한 명 한 명 특정을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구글 클래스룸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또 과제 제출을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돼 있는가 저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저는 그래요. 챗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영원한 강제는 없다. 저는 이 다양성 시대의 플랫폼도 저는 다양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챗GPT, 아마존 이 사용자들이 각기 각생의 그 기관이나 특성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이 조율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비교를 하고 그 안에서 우월성을 발견할 수 있는 LMS가 됐던 시스템 플랫폼을 저희가 발견하면 그걸 쓰면 되는 거거든요. 소비자는 그걸 취할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14,000개의 학교가 다 달라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맥락을 학교장 단위로 혹은 그 구성원들이
조합해서 조율해서 저는 그걸 정할 수 있는 선택권과 자율성은 저는 반드시 꼭꼭꼭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취사 선택이 되지 않고 그냥 강제로 일률화되어서 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A라는 학교는 분명히 A 학교다운 이야기가 되게 될 텐데 B라는 학교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역도 다르고 학생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저 학교 지르하는데 왜 우리 학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계속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나라가 그냥 시험으로 통해 가지고 그냥 1구등급 만들어 버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무너진다고 봐요. 시대 자체가 지금 탈중앙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비교 조합해서 가장 옳은 하나를 고르니까 그런 싱귤러리티, 단일성이나 특이성으로 저는 계속해서 저는 사이각이 좁혀진다고 보거든요. 학교도 그러하고 교사도 그러하고 학생도 그러합니다. 결국 우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나 2015가 부르짖었던 자기 주도적인 인간상, 학생 주도성, 우리가 가장 중심에 모으는 것은 평가해야 되고 그 평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집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개별성과 특장점을 이해하고 피드백해주고 신장과 성장과 발달을 돕는 형성평가가 제대로 저는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행평가는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보통 진도 나가기 바빠서 이제 많이 분분하지만 형성평가를 통해서 실수해 괜찮아. 이거는 너의 발달을 위한 것이야. 계속해서 그걸 LMS에 담든 아니면 뭐 종이에 적든 그 템플릿을 떠나서 학생한테 집중하고 피드백해주고 관찰해주고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 평가 얘기 나서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세특은 결과에 대한 기록인데 중요한 건 1년간 꼭꼭 닫고 있다가 학생한테 학년 지나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원래 세특은 누가 피드백이죠. 피드백은 그때그때 행동의 발달과 수정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정말 양질로 적어주는 그 세특은 결국 1년 뒤에 공개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걸 가지고 입학사정관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다 사라져 있어요. 자동봉진, 추천서, 자소서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것만 딱 보는데 그건 또 미사요금만 적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입학사정관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까? 결국은 다른 보정 장치가 필요하니까 수능 최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헛바퀴들이 계속 돌아가는데 지금 오늘 제목이 교육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는 비정형, 정형 다 합쳐야 되는데 정형 데이터 찾으려고 그러면 나이스 찾으면 되고요. 그 법제적으로 풀면 돼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이 비정형 데이터가 저는 그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게 되려 그러면 수행평가가 수행평가다움 즉 학생 성장과 발달을 돕는 형성평가가 저는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 법령과 시스템이 저는 먼저 개선이 돼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는 정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딩 이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AI는 이제 누구나 입어야 될 청바지라고요. 누구나 입어야 될 티셔츠고요. 탈과목적이고 탈중앙하고 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기초가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단위 학교는 그러한 중심적 맥락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 발표해 주신 분들이 기가 막히게 시간을 딱 지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마무리 발언을 하면 뭐 오늘 여기서 저희가 뭘 확정하고 뭐 결정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이런 기회를 계속 앞으로도 가져가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평상시에 듣고 다루는 주제랑 다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감사드리고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깨도 그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경험과 데이터의 적용의 여정을 공유해 주신 패널 토의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3부 순서가 남아 있고요. 네. 마지막 3부 순서는
실제로 학생 데이터의 활용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겁니다. 각 사례 발표 중에는 진행하는 선생님께서 퀴즈를 내주실 거고요. 퀴즈 맞춰주실 분께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발표해 주실 가론초등학교의 박동훈 선생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서 왔습니다. 가론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교사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개인별 맞춤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이란 주제로 제가 했던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래스팅을 주제로 학생들과 지난 2022년 9월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 플랫폼을 이용해 학생들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작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순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처음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한국창의재단에서부터 이제 시범학교 사업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넓히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부터 시작해서요. 최근에는 AI 교육, 그리고 디지털 메이커 교육, 그리고 목공 기반으로 하는 아날로그 메이커 교육, 거기다 더불어서 학생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공간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도 공간 바꾸기 등등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요. 2021년에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론초등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학생들과 다양한 교육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학교 텃밭을 이용해서 다양한 노작 활동, 그리고 목공을 위한 노작 활동,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창작 교육 활동 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고민도 생겼어요. 저희 가론초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학습 결손이 생겼던 거죠. 거기다가 저희는 6학급 50여 명 정도 되는 소규모 학교이고 2021년엔 그중에 12명 정도 6학년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데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스펙트럼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중간에 수업 속에서 나가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말을 저와 안 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습 태도적인 측면으로도 그런 여러 다양함이 있는 반면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과도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학생의 다양한 반응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이 모든 게 해결책이 될까? 라는 생각을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하지만 계속 뭔가 아쉬움, 단원평가 같은 것을 보면 좀 뭔가 제가 뭘 더 깨어낼 수 있는데 깨어내지 못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다양하게 피드백하고 독려할 수 없을까 매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찍었던 충북 HCN 뉴스인데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고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맡았던 5학년 학생들이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따가 시간이 된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드에 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저는 클래스팅을 도입하면서 학생의 교과 학습을 돕고, 그리고 교사, 학생, 보호자와 같이 학생들의 학력 그리고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보다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코드클럽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하인슈타인 교육활동, 그리고 현대 미래자동차 학교 교육활동, 그런 것과 뿐만 아니라 제가
학급에서 주도적으로 2, 30차시 분량의 프로젝트 학습, 게임,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대한 어떻게 게임을 다뤄야 할지, 접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임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학습 15차시 정도,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 학습 15차시 정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프로젝트 학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그리고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 다양하게 부크레이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해서 그것을 갖고 한 페이지에 2페이지 정도 담아서 한 130여 페이지 되는 학급 문집을 최종적으로 뽑아서 출판까지 인쇄해서 학생 그리고 학생 보호자 그리고 지역에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2023년에는 역시 클래스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3학년을 맡았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 친구들이고 아직 1달 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기기에 대한 편차가 좀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를 2학년 때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기에 대한 편차, 그리고 맞춤법, 바른 글씨 쓰기 등등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이외에 여러 그런 제가 채워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차분히 차근차근 이제 클래스팅 그리고 그 외의 도구를 제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클래스팅을 학생들과 어떻게 활용했는지 학생 그리고 교사의 이제 주체대로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교과의 특성에 맞게 클래스팅은 정말 다양한 교과와 학습 내용을 흥미를 고려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과 같은 주지교과, 그리고 기초수학, 더불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흥미있어했던 영어, 그리고 상시관 같은 이런 다양한 과목과 학습 내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저희 가론초에는 주변에 학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나 이런 거를 접하는 게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클래스팅을 통해서 학생들이 영어 듣기 그리고 읽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레벨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벨을 올리는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말 즐겁게 저한테 문자까지 밤 10시에 11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면서 이 레벨 20까지 통과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왕도 정말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했는데요. 상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에서 다 배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채워주기에도 교과 수업 나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지금 클래스팅에서 마련해 놓은 5가지 주제에 정말 많은 컨텐츠를 자기 주도적으로 너무나 많이 풀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팅이 처음에 9월에 시작할 때 300문제 문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하루에 100문제를 한 번에 다 풀어버린 거예요. 나는 교과 학습 특히나 수학에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루에 100문제 다 풀어버리고 그 두 번째 150문제 풀어버리고 50문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4일쯤 지나니까 한 달에 한 5일쯤 지났는데 너 왜 수학이랑 이런 거 교과 학습 안 했어? 문제풀이 왜 안 했어? 상식을 다 풀어버려서. 그래가지고 저는 영상학습이라도 해라고 하면서 그때 매니저님에게 바로 전화드려서 저희 이런 사정이 있는데 문제 어떻게 제한 풀어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다행히 정말 문제 제한을 풀어주셔갖고 아이들이 그 친구에게 저는 계속 학습 독려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다양한 교과 내용과 이런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내용까지 있을 수 있어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학습하면서 교과 내용까지 전이할 수 있도록 클래스팅이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학습의 경우 이렇게 학습 순서에 따라 학업 성취가 명확히 나타나요. 특히나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3학년 수준을 이렇게 수준을 갖고 이렇게 왔는데, 받아 올림이 있는 거, 받아 올림이 없는 거, 있는 거, 이런 순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정 수준입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타내 주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수준은 이렇네, 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상담을 하면서 학생이 왜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 보호자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초등학교에서 학생 보호자와 상담을 할 때 생활지도 쪽으로 중심을 해서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학습 쪽으로는 정말 저의 머릿속에 있는 단편의 기록을 모아서 수학은 이 친구가 어땠고요. 뭐 과학은 어땠고요? 라고 하면서 좀 근거가 미약한 그런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으로 받아올림이 없는 부분에선 이 친구가 왜 어려워하면서 이런 부분을 학생 보호자, 학부모님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왜 어려워하는지 학습자의 학습 과정과 방법을 추적할 수 있고 이것을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저는 매우 도움이 됐고, 학생들도 이것에 지금 이거는 제가 발표 자료를 일주일 반 정도 전에 만드는 건데 지금 3학년 친구들이 이거 올리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따 말씀드릴 제가 저희 학급에 맞게 투입하고 있는 방법과 결합되니까 학습 욕구가, 학습 열정이 많이 불러일으켜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스팅은 이렇게 학습자의 출발점까지 진단을 해주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출발점을 개별적으로 맞춰줘서 학생이 학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풀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동영상, 컨텐츠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교과학습, 그리고 가정에서 하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말해도 되겠죠? 구몬 이런 여러 가지 사교육 서비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을 풀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훌륭, 적정, 노력 필요 이게 나타난다면 저와 제가 그때 들어가서 피드백을 할 수 있고 상담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친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교사로서 많은 고민을 해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제도 학생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교과 내용이 들으면서 AI 문제가 출제되고 이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뭐냐면 계속 풀 수 있다는 거, 문제를.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1단원이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수와 연산 영역이잖아요. 그 영역이 계속 기초가 돼서 다음 4단원, 5단원, 6단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면 뭐 기초학력 학생들도 그렇고 뭐 부족한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문제를 내주잖아요. 근데 그 문제 내주는 과정이 출제도 그렇고 채점도 그렇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스스로 푸는 게 아니라 제가 내줘야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니까 학생이 저와 상담을 하고 제가 독려를 하면서 이 부분이 너가 부족했잖아?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될 때까지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학습 성향까지 자기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점도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과목을 얼마나 많이 학습을 했고 지금 보이는 이거는 저희 반 학생 건데 지금 3학년 학생이에요. 전체 콘텐츠 공부 시간은 165분인데 동영상은 9분, 문제풀이 수는 255개, 정답률은 61.6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점은 수학, 과학 이 모든 것이 다 통틀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의 특성은 동영상은 많이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단 문제를 3월 한 달간 이렇게 자기 혼자 지속적으로 많이 풀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이 저한테 작년 친구예요. 선생님 자랑할 게 있어요. 이러면서 사진을 보냈던 거죠. 사회가 되게 5학년 역사 단어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 단어를 풀면서 저한테 물어보고 학습 플랜을 같이 세우면서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레벨을 업했다는 그런 자기 만족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 향상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퀴즈만 풀면, 문제만 풀면 되게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으로는 클래스팅에서 이런 퀴즈 배틀까지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약간 도전하는 느낌으로 학습 동료에 지쳤을 때 조금은 지루한 날 이런 즐거움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석생이 발생해서 짝이 없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짝이 없는 친구와 맞춰서 들어가서 문제를 다 맞춰버리니까 애들이 진짜 진심으로 욕을 할 뻔하더라고요. 저 진짜 제대로 욕먹을 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이 진짜 진심으로 이 활동에 참여했다는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다양한 교과 그리고 학습 내용에 대한 성취 수준 파악 여기까지라고 하면 좀 아이들이 이탈될 수 있는데 레벨업 그리고 경험치 보상, 업적 획득 약간 게임 이피케이션 요소가 들어가니까 학생의 학습 플랫폼에 대한 유입을 증가시키고 이탈을 방지하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잘한 것 같은데요. 애들은 중간중간마다 정말 많이 벗어나고 안 하려고 많은 꼼수를 부렸습니다. 진짜 정말 수많은 꼼수를 부리는데 그것을 찾아내고 관리하고 관찰하고 피드백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힘들다고가 아니라 클래스팅 덕분에 정말 많은 부분 편해졌어요. 평가에 대한 부분, 평가 문제를 만들고 출제하고 그거 채점하고 제 주도로 계속 그렇게 단원 평가를 하고 관찰을 하고 이게 아니라 클래스팅이란 AI 플랫폼이 들어오니까 저는 그 부분이 딱 빠져버린 거예요. 클래스팅이 다 해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어떠한 부분에서 학생들이 잘 할 수 있게 피드백해주고 학생들의 과정을 관찰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흐름에서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분석하는 그 역할에 교사의 역할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작년에 썼던 5학년 애들이 6학년이 됐잖아요. 담임 선생님께서 연구년제에 복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팅 이 교사 대시보드를 잘 쓸지 모르시는 거죠. 역시나 이 친구들 꼼수를 막 부리는 거죠. 그래서 잘 쓸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해서 선생님이 어디까지만 확인하고 딱 그 다음은 모른다. 열심히 자기들이 꼼수를 부리는데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애들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많이. 일단 저는 학생들의 학습 이 과정을 이 6단계 맞죠? 6단계로 진행해 나가면서 클래스팅을 활용하고 제가 학급에 맞게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투입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팅에서 AI 플랫폼에서 학습 아이들의 일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 분포도를 통해서 과목 전체 그리고 각 교과별로 어떤 친구가 어떠한 정답률을 보이는지 그리고 문제의 양은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 리스트를 통해서 정답률, 문제풀이 수를 좀 더 직관적으로 학생의 학습 현황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평가만 있으면 교사가 단원 평가를 할 때 별도로 여기를 벗어나서 따로 봐야 됐을 텐데 클래스 속에서 평가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학생들에게 내고 그리고 이제 교사 주도의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교사 주도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완료 시간, 정답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개별 학생에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래스팅은 학습자 수준에 맞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은 학습자 수준이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 뺄셈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2학년에서 배웠잖아요. 그런 친구에게 근데
받아 올리면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 맞게 이렇게 이걸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답률 보고 잘했네, 넘어가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뻔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평가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저는 그 학생의 지금 학습 결과에 들어가 보고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 친구가 어떠한 문제를 풀었고 어떠한 수준에 있으며 이 수준에 있는 문제를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 학생과 같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너가 이렇게 풀었고 이러한 부분이 잘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앞으로 1주간 아니면 한 달간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하면 좋을까? 이렇게 학습 플랜까지 세울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었고 이 부분은 학생 보호자에게까지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생이 월별 그리고 일별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까지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학기부터 시작해서 방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날을 클래스팀과 함께 열심히 학습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이 옅은 날은 학습량 또는 문제풀이 등 활동이 적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성취 수준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1학기부터 2학기까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학습량, 정답률, 그리고 학년 평균 정답률을 통해서 비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 그래프는 학생이 단원 학습에서 문제풀이 양이 많아질 때 정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선그래프로 나타내 줬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는 또 학생과 개별 상담을 할 수 있었는데 얘는 어떤 친구는 그냥 쭉 올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 9단원에서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너는 왜 그랬을까? 막 하면서 학생의 심리적인 요소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면서 학생과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 맞게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요것 때문에 제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막 쥐가 나는 줄 알았고요. 네, 이 의미가 뭘까? 계속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까라는 의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사의 역할이 AI 시대 속에서 뭘까라고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저는 그냥 저 혼자 그냥 제 뇌피셜이지만 이렇게 학생을 관찰하고 이런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학습 과정과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를 연결하면서 학생 보호자와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함께 그 학생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약간은 이거는 AI가 그 학생의 환경, 가정 환경에 맞게 학생의 보호자의 마음까지 고려해서 상담을 해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일 학습 시간에 맞게 이렇게 다양한 교과 과목을 학습하고 있다는 거. 진짜 12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정말 정렬을 불태웠네요. 300문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엊그제부터 막 놀라고 있긴 한데요. 아이들한테 이제 어떠한 동기 유발 요소를 딱 내주니까 아이들이 열정이 정말 불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는 엊그제 수학만 70문제를 막 풀기 위해서 분명히 걔 집에 5시에 갔을 텐데. 빨리 할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학습의 성취 및 학습 현황을 볼 수 있고요.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교과를 많이 공부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친구가 클래스에 남아있으면 지속적으로 이 친구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걸 해봤고요. 학생이 오답을 하면 그걸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태블릿의 녹음 그리고 녹화 캡처 기능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글로 그 문제를 다시 풀고 패들렛에 공유하는 거, 그리고 그 오답을 다시 반 친구들과 공유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 그리고 메타버스 속에서도 흥미 유발 요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문제를 찾으면 같이 풀어보는 활동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친구는 정말 안 해서 퍼플이라는 학급 도구가 있었는데 그 학급 경제교실 도구와 연계해서
출석률과 정답률 향상에 대한 증권을 만들었어요. 그 증권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출석과 결석을 횟수를 따져서 출석했을 때와 결석했을 때의 포인트를 달리해서 증권 지수가 변동하는 걸 클래스팅과 연계해 갖고 학생의 학습을 독려했습니다. 네, 기대되는 2023 클래스팅입니다. 네, 정말 클래스팅은 현장과 많은 소통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가 있고요. 네, 앞에서 부스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생성형 챗 GPT를 기반으로 클래스팅에서 내놓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 대표님은 전 고등학교 교사님이셨고요. 지금 현재 리로소프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석 대표님, 교원 업무 경험비 학생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20년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행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초등학교들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들, 그다음에 이론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고등학교 현장하고 초중학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고등학교 재직 중이신 분이나 아니면 그쪽 그 정책 수립하시는 분 계시면 제 이야기를 좀 참고 삼아서 더 좋은 학교가 되도록 그 하나의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처음 이제 그 교단에 가보니까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100년 전에 길거리에 흔한 모습은 이런데 100년이 지나 세상은 완벽하게 이렇게 체인지됐지만 우리 학교의 모습, 100년 전 우리나라 최초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의 모습이랍니다. 100년이 지나고 제가 근무할 당시에 학교의 흔한 여학교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제가 그 차이를 찾아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2개를 찾아냈습니다. 애들 잘 먹여서 발육이 아주 좋아졌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교실의 장면을 전달하는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서 칼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학생들 가르치는 본질적인 모습은 100년 동안 고이고이 간직해 왔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거죠, 이거는. 돈 주고 그걸 유지해달라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100년 동안 바뀔 요소가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애들 등교하는 모습을 봤더니 속도는 이렇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애들 등교하는 속도입니다. 4시 반에 애들 집에 가라는 속도는 이렇습니다. 도대체 애들은 왜 이럴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뭐 2등이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교육열이 너무나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그거와 완전히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그 다음의 현실은 이제 이런 거죠. 이거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들 우리 교육학 전문 용어로 이제 비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는 저런 것들은 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가지고 그 친절하게 조근조근 잘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계단을 통해서 천국으로까지 무사히 도달하는 이런 그림들 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외국의 트위터에서 학교를 이제 그 비판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모두가 다 불만이더라고요. 교육의 3주체는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 이러지 않습니까? 학생들 일단 학교 가봐야 뭐 재미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상 최대의 과제가 자기 진로를 빨리 발견하고 자기 진로에 맞는 대학을 통해서 사회 진출하는 데까지 거기에 목표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공교육에서 제대로 서포트가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나 이제 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거를 해줄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저거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막상 학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끝없는 종이 문서, 수정해도 자꾸 오류가 나는 엑셀 파일, 그다음에 뭐 부서마다 업무마다 서로 다른 수많은 플랫폼들. 고등학생들 하루에 로그인 시간만 한 뭐 10분이 넘을 겁니다, 아마. 무슨 데이터 긁어다가 엑셀로 해서 이쪽 레이어에 맞춰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까 데이터 얘기할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가 오목 렌즈 발견하고 나서 볼록 렌즈 한 장 더 겹치면 그게 망원경 되는데 그 2장 겹치는데 200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나오고 나서 우리는 천체를 관측하고 이제 비합적인 발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사례도 봤습니다. 방과학교 학생들 수강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뭐 영어 과목을 가르쳤다 그러면은 저한테 한 학기 내에 듣는 학생들의 그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면 성적 데이터하고 그게 조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 개인이 만들기는 너무 힘들고 지금은 더더군다나 접근도 안 됩니다. 과연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사들도 피드백이 있어야 그거를 이렇게 수업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학력평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와 합쳐지고 통계가 나오고 그 속에서 그 데이터들의 의미를 찾아낼 때 그럴 때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런 유틸리티는 전무했던 거죠. 학교에는. 기존에 있는 나이스라는 거는 공식적인 기록 보존용 국가 시스템이지 그게 평상시 애들하고 소통하는 생활 또는 수업을 분석할 만한 그런 유틸리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불평이 학교에서 그런 케어가 안 되면 일단 우리 아이의 데이터라도 그대로 실시간으로 아니면은 내가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제공이 되면 그 데이터 가지고서 아까 보여드렸던 어디 동네 학원이라도 가가지고 뭘 할 텐데 또 거기에 막혀 있어가지고 부모님한테도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셋 다 불만인 거예요. 3주차가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했던 게 학생 이제 교사죠. 학부모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가 교사입니다. 3주체가 데이터가 서로 흐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겠다. 자잘한 프로그램, 뭐 문자는 이쪽으로 보내고 과제는 여기서 받고 뭐 성적은 이쪽에서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학교별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의 모든 데이터들이 다 집적되는. 그래서 지금은 특히나 이제 대학교에 진학시키는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그래서 한 학생의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 총체적인 평가를 해서 대학에 올려야 되고 대학도 마찬가지. 성적을 보긴 하지만은 그 나머지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이제 공시적으로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자연스럽게 토스하고 실시간으로 선생님들하고 연계하고 풀고 학부모님한테 보여주고 닫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종이로 하기에, 메일로 하기에, 엑셀로 하기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시중에 실제로 그때 당시 보니까는 상용 프로그램도 파편화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사이트 따로 있고, 방과 후 프로그램 따로 있고, 입시 프로그램도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수행평가 같은 거 하는 그런 프로그램, 지금이 아까 클래스팅 같은 프로그램 나오는데, 어쨌든 또 다른 플랫폼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모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차곡차곡 하나씩 만들어 봤습니다. 교직 생활 할 때입니다. 그때가 2000년에 첫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 학교 애들 웹사이트 구축하고 이제 그 뒤에 모바일 기술이 나와가지고 모바일 앱으로 연결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 학생들 모바일 쪽으로 접속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세팅한 대로 모바일 태블릿이나 모바일 앱 꺼내서 거기서 수행평가 바로 끝내고 그리고 나서 1시간 안에 다 제출하고 그게 공식 평가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것까지 전부 다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좀 상세적으로 보면은 뭐 부모님들께 문자 보내는 거 그거 지금은 스마트폰 앱이 있기 때문에 SMS 비용 타고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시로 어떤 선생님이든지 결제 없이 그냥 애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보낼 수 있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실시간 보내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 모든 기록물들은 포트폴리오 시스템에 쌓여서 그게 학생 한 명으로 오면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제출한 모든 과제물들은 다 하나로 쌓이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선생님들 근무하시다가 지도하시다가 다른 학교를 옮기셔도
그 데이터는 학생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계속 다음 선생님께 인수인계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 그다음에 성적도 나이스에서 나온 성적은 너무 러프합니다. 그 대학 방식이 아니고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컨설팅 찾아가서 50만 원씩 주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가지고 뭐 50만 원, 100만 원 내고서 실상 돌아오는 거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 예. 아니면 뭐 근거 없는 그 희망과 자신을 주는 뭐 그런 말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선생님들께 제공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거다라는 이제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방과학기 신청하고 뭐 결산하고 막 이런 업무들이 고등학교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애들 한 명 데리고서 상담 한번 해야지 하고서는 그 학생 데이터 끌어모으는데 거기서 이제 이미 지쳐 떨어져가지고 애들 만나고 앞에 서면은 이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 너무 피곤하다. 정작 이루어져야 될 그 학생들과의 교감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일단은 애들 교육에 잘 쓰는 것도 좋은데 뭐 AI 지금 그 데이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현실적으로 학교 현실에서는 선생님들은 아직도 종이 문서가 끊임없이 선생님들 괴롭히고 엑셀 파일을 끊임없이 날아오는 엑셀 파일들 분석하고 뭐 다시 재가공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결을 먼저 하면서 같이 교육까지 가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서 이렇게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제일 골치 아픈 것들 데이터 입력하는 거 이거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식당에 가도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고 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뭘 달라고 해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미리 사회화시키는 거니까요.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데이터를 입력해라. 그래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자료가 나오는 거다. 입력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바뀌었다 이제는. 그래서 뭘 선택합니다, 뭐 제출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각자 모바일로 본인들이 입력하고 그 데이터는 선생님들께 그대로 실시간으로 공유가 돼서 그걸 가지고 뭔가 다음 자료를 활용하고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바꾼 거죠. 그래서 종이 문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 문자 보내고 종이 문서 그 의무적으로 이렇게 인쇄하고 하는 그 비용만으로도 학교 하나당 이렇게 비용이 충분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정적인 부분 어느 정도 다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학습 콘텐츠는 수능 학평 기출 문제입니다. 아마 그 최근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학교마다 앞에 서점이 다 있어가지고 그 시중에 출판사들 문제집들이 다 있었어요. 그게 방과학기 교재로 되고 뭐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 앞에 서점들이 거의 다 사라졌고요. 들어가 보면은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문제들은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지금 이 기출 문제들이 이제 10만 문제 넘게 쌓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학생 수준 분석하고 유형 분석해서 그 학생에게 맞는 그 학생만을 위한 맞춤형 교재 충분히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첫 학력평가가 3월 23일 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 파일이 놀랍게도 그제 나왔습니다. 이 문제 그제 학생들한테 개인 성적표 다 배부돼가지고 몇 번 문제가 틀렸고 몇 번 어떻게 보강해야 되고 무슨 데이터가 쭉 나왔는데요. 3월 23일 날 시험 본 문제를 지금까지 기억하는 선생님들도 아무도 없고 학생은 더더욱 없고 숫자 노릇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몇 번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문제가 뭔지 적어도 애들이라고 하면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일주일 정도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단기 기억에 있다가 잠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 다음 날부터는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요. 저희는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그 리딩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킹 데이터입니다. 전 학생이 모든 문항에 대해서 몇 번 체크했다. 이게 학교 안에서 한번 리딩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 데이터가 당일날 어느 정도 사교육기관에서 어느 정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문항 자체는 저희 직원들이 그 밤새도록 저도 교사할 때 계속해서 모의고사 보면 밤새 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했고요. 저 데이터를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PDF로 다 돼 있어가지고 다시 긁어서 다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베이스 구축해놓고 학생들 리딩 데이터, 이거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리딩 데이터입니다. 저기 색깔 있는 게 틀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은 학교에 먼저 다음 날부터 전략을 제공을 해줘요. 두 개 데이터가 만났으니까요.
전국 채점한 데이터가 만났고 학생 한 명 한 명 리딩 데이터가 만났으니까 다음날 수업 들어가실 때 선생님들 아마 고등학교 수업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 5문제 먼저 풉니다. 근데 그 어려운 5문제는 풀 수 있는 애들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 안 돼요. 그 학교 안에서 해당되는 애들이 몇 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차이가 큰 거 5문제부터 먼저 교재로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2줄에 있는 게 전국 정답률이고 2줄에 있는 게 학교 정답률입니다. 각 문항별로 갭을 구하는데 보통은 평균에 수렴합니다. 문제마다. 근데 특정 문제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15%가 우리 학교 아들이 마이너스다. 이런 문제들이 2-3개가 잡힙니다. 이게 전국 데이터하고 우리 학교 데이터가 만났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럼 저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르치는 과정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보강학습을 하면 바로 올라옵니다. 제가 20년 동안 저거는 철저하게 검증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 각자 들어가면 이제 본인 구경수 사탐에 대한 틀린 문제들에 이렇게 그 표시를 해주는데요. 이것도 아까 우리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계를 설정해서 동기 유발하는 거잖아요. 20문제 틀린 거 한꺼번에 오답서 작성해와.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뭐부터 해야 될지 거기서부터 혼란이지 않습니까? 레벨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점검이라는 단계,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됐으면 요것도 해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이번에 맞았어야 되는 문제인데 틀린 거다. 이거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레벨보다 쉬운데 틀린 겁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너하고 비슷한 학생들 애들은 대체로 이 문제를 맞았는데 너는 틀렸다. 그래서 이 문제 정도는 네가 충분히 해볼 만한 문제들이다. 그리고 여기 추천해 있는 거는 이 해볼 만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모의고사에서 뽑아가지고 이 학생 레벨에 맞는 것만 던져준 겁니다. 2단계까지 됐으면 3단계 추천 문제 한번 풀어봐. 자, 추천 문제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이제 마지막 거는 이 학생하고 갭이 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줬더니 애들이 1단계만 할까? 아니 2단계까지만 할까?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여기까지 해서 애들 슬슬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까지 하게 유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애들한테 잘 먹히는 거는요. 분명히 이번에 맞았어야 되는 문제, 이 문제만 맞았다 하더라도 네 등급이 이렇게 바뀌었고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바뀌었니? 네 눈을 한번 봐라.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니? 본인 스스로 어마어마한 동기 유발이 돼서 실제로 그렇게 바뀝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해서 애들한테 학교에도 전략을 주고 학생들한테도 전략을 주는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프트만 한 게 아니고 지금 또 올해부터 심각한 문제는요. 선생님들이 고교 학점제에 맞게 애들 수강 신청 받아가지고 대학처럼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게 교육과정인데 지금 현재 학교는 그 고교 학점제 때문에 지상 최대의 과제가 뭐냐면요. 일단 2월 달에 시간표 짜는 거. 그 제가 최초로 개발해서 저희 시간표 잘 나옵니다. 단편성에서 수업 운영하는 거가 다 잘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마다 애들 출석 분을하고 너무 누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스마트 학생증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뭐 그 바코드, 뭐 QR, 비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학생 지나가면 알아서 등교 체크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앱 돌리면은 바로 누구누구 있는지 출석부가 알아서 출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급식 가면 알아서 되고 도서관 가면 이렇게 해서 체크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선생님들 일단 일을 줄여드리고 나중에 이런 데이터도 활용해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게 효과를 인정해 주셔서 지금은 전국의 일반고 기준으로 한 1,500개 고등학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800여 개 학교 정도가 저희 걸 채택해서 학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의도와 다르게 지금 공교육 표준화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고등학교 사례는 지금 이렇습니다. 저기 예. 선생님들께 또 선물을 드린다고 해서요. 예, 여기 있는 시스템들은 다 제가 교직 할 때 개발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제 공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뭐 가르치는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제 전공은 뭘까요? 맞춘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을 20년 동안 다 만들었습니다. 교직 생활 하면서. 예, 아닙니다. 수학 아닙니다. 과목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아닙니다. 뭘까요? 힌트는 문과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국어교사로 20년 근무를 했고요. 제가 지금 이 퀴즈를 드린 거는 아까 누구도 말씀하셨죠. 이제는 코딩이나 뭐 이렇게 AI 이런 것들이 특정 교과의 뭐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코딩까지 못 하더라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할 목적으로라도 이제 하셔야 애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조금 넘긴 것 같은데 이상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